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학부모는 악성민원 주동자로 낙인 찍힌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 여성이 7년간 연애한 약혼남의 수상한 행적을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여성은 약혼남이 몰래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건 물론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진 첫 조사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래 백성문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야, 세상에 나 몰라라 그냥 휴가를 가버렸네. 세상에 그 빈자리를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공사가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봤더니 세상에 수원에서 재판하시고 막 이렇게 뛰어오셨더라고.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다녔어요, 백성훈 변호사. 아무튼 정말 에이 기나와라. 안 와도 돼요. 예. 오지 않아도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잘 놀다 좋습니다. 오세요. 예, 아유 쓸데없는 얘기 빨리 끝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최근 이탈리아 해안 주변의 조개 양식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 공포의 푸른 꽃게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같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간장 속으로 라면 속으로 풍덩일 텐데 세상에 이탈리아에서는요 꽃게 요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정부 저거 잡아가지고 버려주면은 우리가 돈까지 줄게 했다는데 자, 인천의 한 꽃게 수입업체 대표가 정식 수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애주가들이 잘하는 소리 있죠? 이거 먹어서 없애자라고. 예, 이 여사 힘차게 외치면서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공사 탐방하신 분에도 오늘 행차해주신 박지훈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주는 사건 반장 응원합니다 하신 인천의 조유리님, 퇴근 후 술집 가서도 술집 TV는 무조건 사건 반장 하신 원성현님, 하루의 마무리는 항상 사반 시청으로 끝납니다 하신 양정의 장연희 모녀님, 엘베 수리 중이라 13층까지 사반 보면서 갑니다 하신 우현주님, 퇴근하고 샤워도 않고 사반 보는 나 내 이름 언제 불러줄 거야 하신 광양의 한창우님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자, 경남 김해에서 치킨집 합니다. 최근 치킨이 식어서 배달됐다는 리뷰가 줄줄이 달려요. 의심 가는 곳이 있어요. 니들 제발 페어플레이 하자 하신 송세미님, 서울 용산 신광여고 65년도에 졸업한 46년생 김성원, 신광여고 김성원 찾습니다 하신 이순옥님, 광주의 윤 부자님, 영등포의 한승자님, 김광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싸사바 뉴스 육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소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했다. 자, 지난달 서울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 오늘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제가 이 속보 알림이 딱 떴을 때 진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 전해주시죠. 네, 일단 검찰 조사 결과 이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넉 달 전부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요.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윤종이 그 귀가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의 보도를 본 뒤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 없는 곳에서 성폭력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윤종은요, 범행 이틀 전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이런 내용의 메모를 남기는 등 어떤 범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 기사들을 찾아본 걸로도 조사가 됐고요. 또 군복무 기록이나 또 평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은 아니었고 단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참고했다, 범행했다. 이 최윤종의 이 얘기를 전해들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건 반장에 직접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연락 오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기사를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고요. 정가 18범도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놔둔다는 것을 본 범죄자들은 이걸 보고 학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가야 이 시스템을 바꿀 건지 한 소중한 생명을 해친 결과를 여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을 대신해서 많이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자의 경우는 평소 범행을 늘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세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통념적인 그런 그 말이 이 그 흉악범의 입에서 나오니까 느낌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자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워딩이 자기가 범행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귀재를 갖다가 메모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다음 이어가죠. 바꿔주시죠. 자, 품 안에 흉기가 무려 2개입니다. 또 흉기 난동 소식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여기는 평화로운 탑골 공원입니다. 자, 하얀 모자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한 시민한테 다가가더니 너 기분 나쁘게 생겼어 임마. 시비를 거는데 이리저리 저 사람을 피해봐도 계속 저렇게 달려들어서 이 시비를 겁니다. 자, 계속 지금 뭐라고 하죠. 자, 멱살 잡고 막 지금 쫓아다녀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급기야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자, 다름 아닌 지금 경찰까지 출동을 해가지고요. 야, 세상에 저거 테이저건으로 바로 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렇게 잡았습니다. 흉기를 꺼내서 막 휘둘렀어요. 자, 아무 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대형 사건 벌어질 뻔했습니다. 네,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대낮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탑골공원이 좀 유명한 곳인데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공원에 쉬고 있는 어떤 알지 못하는 면식이 없는 사람에 다가가서 시비를 걸다가 품에 있는 흉기를 꺼내서 휘둘렀던 그런 사건이고요. 나중에 검거를 해보니까 품에 25cm 이상의 흉기를 더 갖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2개를 갖고 왔던 상황이고, 근데 면식이 없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조사 중인데요. 뭐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하고 사실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조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탱크롤이 너 때문에 힘들다입니다. 자, 정말 위험천만했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유턴하기 위해서 멀찍이 멈춰선 불박차입니다. 현재 양방향 직진 신호 중.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전방 좌측에 탱크롤이 입장하고 있죠. 자, 우회전을 하는데 차가 너무 커서 이게 1차선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대형 트레일러 안돼 부딪혀 안돼 피했어 중앙선 넘었어 불박차 야, 불박차 세상에 가운데서 그냥 양쪽으로 오는 차를 잠깐만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저 좀 잡아주세요. 불박차 운전자 아마 운전대 붙잡고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게는 말입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무서웠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영상 보신 것처럼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유턴하려고 좀 정지선에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들이 양쪽으로 쌩쌩 가고 있어요. 양방향 직진이니까. 근데 우회전을 하는 탱크로리가 그냥 1차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가 이 트레일러가 그걸 발견하고 정말 이걸 뭐 운전 실력이라 해야 될지 큰 차니까 쉽게 방향전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중앙선을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데요. 야. 지금 정말 진짜 무서운 건요. 지금 블랙박스 차량 있죠. 저 블랙박스 차량도 트레일러예요. 대형 트레일러. 그랬군요. 그러면 저 큰 차 세대가 만약에 얽혀서 사고가 났어. 탱크롤에 뭐가 실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해물질 실려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47년 만에 우리 딸입니다. 가슴이 찡해지는 사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경찰서 정문에 한 노인이 안내를 받으면서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그런데 안에 기다리던 여성을 보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면서 끌어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다리에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이제 주저앉으시는데
자, 저 여성도 노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자, 바로 47년 전 헤어졌던 딸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건데요. 자, 양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지금 노인이 된 저 여성분 47년 전에 사실 저 딸을 가졌을 때 집안의 반대로 아이의 아빠와 결혼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냥 아빠에게, 그러니까 태어난 생부에게 맡겨놓은 채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려운 형편,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찌어찌 몇 년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 아빠도 이 딸을 입양을 보냈던 겁니다. 아이고야. 47년을 결국 너무나 힘들게 찾다가 지난 6월에 이 70대 여성, 이제 47년 전에 헤어진 딸을 찾기 위해서 청주 흥덕경찰서에 찾아가서 유전자 채취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때부터 흥덕경찰서 실종팀에서 유전자 채취 이후에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해서 결국 보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참. 자, 교수님, 저희한테도 정말 이게 남북 이산 가족뿐만이 아니고 한국 안에서도 말이죠. 저희한테도 제보가 제발 누구 좀 찾아주세요. 가족 찾아주세요. 친구 찾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저 70대 여성의 사연을 듣고 난 뒤에 그 딸을 찾기 위해서 행방 확인에 나섰는데요. 확인 결과 이 아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그 진술했던 자신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적 사항도 조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는 경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시스템을 이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찰의 노력 끝에 두 모녀가 이제 상봉을 하게 됐는데, 이 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머니를 너무나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종팀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청주의 흥덕경찰서 실종팀은 이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했으니까 정말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덕담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좋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싫다는데 왜 그래? 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먹기 싫은 음식을 딱 한 입만 먹어봐라 자꾸만 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아내는요, 평소에 그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좀 싫어해서 잘 못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댁이 그 얼큰한 돼지국밥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돼지국밥은 일반 돼지국밥이랑 차원이 다르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당신 입맛에도 맞을 것 같다면서 딱 한 입만 먹어보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저 국밥 데우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서 싫다고, 이미 이 냄새도 싫었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신경 써서 말해준 거고, 맛없으면 정 맛없으면 뱉으면 되는 건데 무조건 싫다 선입견 갖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음식 냄새에 예민해서 맛도 안 보려는 아내, 한 입만 맛보기를 권하는 남편, 누구 입장이 더 이해가 되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낳은 사연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아우 냄새, 아우 역해 좀. 오빠, 지훈이 오빠, 나 음식 냄새 예민한 거 몰라? 내가 국밥, 특히 돼지국밥 극혐인 거 알지? 몰라? 냄새도 싫은데 이걸 어떻게 먹어? 빨리 치워. 그리고 너 다 먹고 양치 3번 쓱싹쓱싹 하고 내 옆으로 와. 알았지?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남편입니다. 아우 이 비릿하면서도 꼬질꼬질한 냄새.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해봐. 싫어. 까불기는 시어머니가 대구에서 이렇게 보내준 건데 직접 며느리 먹으라고 그냥 딱 한 입만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못 먹겠으면 뱉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네. 날라리야. 자 X. 그렇습니다. 이건 호강 날라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데. 자, 양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 정도까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정도면 이게 그냥 신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여성분에겐 저게 독극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알러지 반응 같은 거 있어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후각이 유난히 또 예민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저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도저히 안 돼요. 저건 심각한 강요입니다. 범죄입니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게다가 범죄. 시댁에서 온 거라는 이유로 먹어봐라고 하는 거, 저 남편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오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베트남 음식이나 이런 데 넣는 것 중에서 고수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이거 못 먹는 분들은 정말 못 드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분하고 약속 장소 같은 경우는 그쪽 그 식당을 갖다가 저는 아예 그 잡질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내가 저렇게 먹기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그 강요를 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내의 자유 의사를 존중을 하고 그냥 혼자 아내가 안 먹으면 본인이 좋아하면 더 많이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범죄를 행하시는 우리 박지우 변호사님. 범죄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 고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좀 개인적인 좀 취향일 수도 있는데 어. 돼지 냄새는 이제 그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먹는다고 가는 것보다는 어떤 냄새 중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약간의 취향의 차이가 나는 거지 고수 이런 거하고 뭐 좀 차이는 나지 않나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남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이 이제 먹이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남편이 아마 아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 한 번만 이 코를 막고 한번 먹어봐라. 육질이 좋다. 쫄깃쫄깃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권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사실은 뭐 가타부타 따질 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남편이 이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진짜. 듭니다. 남편이라 안 되는 거예요, 박 변호사. 시댁에서 온 거잖아. 친정집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만든 거니까 너 싫어도 먹어 이거잖아. 안 돼. 시댁 얘기는 아니, 우리 저쪽으로 진행자 보면서. 진행자가 지금 얘기한 것 같고 예. 남편이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일반인이면 사실 더 문제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아내를 가장 잘하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자, 이 기자. 제가 채팅창에서 제가 너무 이게 빨리 올라가서 놓쳤는데 야, 저기 앉아 있는 저 여자애 누구냐? 쟤 마음에 든다 이러셨어. X했다고. 아, 그런가요? 시어머님이신 것 같아. 아, 그런가?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시댁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뭐 그거를 떠나서 남편이 뭐 싫다는데 억지로 입에 넣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돼지국밥이랑 달라서 입에 맞을 것 같은데 먹어봐라고 권한 정도인데 뭐 이것까지도 그렇게 싫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X를 선택을 했거든요.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족 여러분들은 저랑 달리 동그라미가 더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초코커피님, 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입에 들어가는 게 싫다고 하셨고요. 선장님, 먹기 싫은데 왜 주나요? 그것 또한 고문입니다 하셨습니다. 에드워드 균님, 전 아내 먹어보라고 했다가 안 먹는다고 하면 아싸 하고 혼자 다 먹는데요. 남편 이상하네요 하셨고요. 대신 시리우스님,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만 보라는 거지 X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테네시주에 사시는 사방가족 김혜나 여사님, 보고 계시죠?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라는 곳에서 일하신대요. 자, 동료 미국인 84살 진 할머니가 어느 날 점심에 혜나 나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겼어 하시더니 40분을 직접 운전해 가가지고 사온 게 세상에 이걸 사왔다는 겁니다. 다전 맞췄어. Really? 그렇습니다. 파전. 요즘 완전 파전에 푹 빠지셨대요. 요즘 김밥, 파전 미국에서도 난리라죠. 미국살이 20년 만에 한국 음식이 이렇게 재조명을 받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다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탈모? 폼 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 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폼 타입으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 폼. 쿠첸 브레인은 생각하는 밥솥이다. 쌀의 품종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밥 짓기를 생각하고 가끔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뭐야? 쿠첸 브레인.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학부모는 악성 민원 주동자로 낙인 찍힌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짚어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첫 번째 사건 일단 많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이거 오늘 정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이 대전의 교사분 관련해서 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중 4명 중 1명 주동자로 지목된 이른바 4명 중에 1명 학부모의 입장문부터 볼까요? 네, 일단 그중에서 미용실 운영하는 걸로 추정되는 학부모가 올린 글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요. 일단 2019년도 1학기부터 아이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학기 들어서부터는 아이에게 어떤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가 교장실로 간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발단으로 지목을 했는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서 사과하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 앞에 이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요.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학부모는 학교 측에 면담 요청한 자리에서 면담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이런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 지향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까 안아주고 또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틱장애. 제가 정말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장애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꼭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렇게 가정에서는 딱 판단을 해볼. 아니,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경우가 네. 많지요. 비슷한 상황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아동 학대로 봅니다. 이른바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봐서 문제를 삼았고요. 급기야 교사를 학폭위에 가해 교사로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학폭위 지금 결정이 좀 떨어지는데 이 학폭위에서 그 학부모 A 씨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 놀랍습니다. 아이 학년 올라갈 때 지금 선생님 그 해당 교사 담임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해당 교사하고 다른 층에 좀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2년간 학부모 요구를 좀 수용해 달라고 하고 수용을 지난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 교사한테 학폭위를 걸었다고요? 네. 아니 학폭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싸우면 그 두 아이들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판단하는 건데 거기다 교사를 끼워 넣었다고요? 그러니까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거에 학교폭력이라는 거의 정의에는 그게 꼭 학생만 학교폭력을 저지른다고 나와 있진 않아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 다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가해 학생 그리고 피해 학생의 보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열리긴 열었답니다. 사유도 어떤 거냐면 다른 아이들 다 보고 있는 데서 우리 아이가 벌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보고실에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좀 인상이 좋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이 학폭위 위원들도 그러면 아이에게는 심리상담 조언 어쨌든 피해 학생으로 지금 접수가 됐으니까 심리상담하라고 하고 대신에 이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고소까지 이미 하시지 않았느냐 경찰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종결을 했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이 이 학부모가 그 입장문이라고 쓴 글을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에 학폭위에 이거를 선생님한테 둘 다 동시에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장문이라는 걸 올려놓고 이걸 또 바로 내렸다면서요? 네, 일단 본인은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일단 입장문 올라왔을 때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요. 1시간 만에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다시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운 건 아니고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추가 글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그 아까 말한 뺨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은 싸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놀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쓴 글이다. 댓글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것도 아니고 악플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이분이 알겠어요.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쓰신 건지는. 근데 조금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선을 좀 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셨죠?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그러니까 손은 자기 아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이겁니다.
내 아이의 손은 가만히 있는데 친구 뺨이 날라와서 맞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입장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겠습니까, 교수님? 글쎄 언제부터 한국 문법이 이렇게 복잡해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그러니까 맞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객체가 이 자기 아들의 손이 되겠죠. 친구 뺨이 아들 손으로 다가와서 닿게 되었다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따기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사의 그 당연한 어떤 그 의무 또는 기능이라고 저는 보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어떤 그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즉 쉽게 얘기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행동을 뭔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현 자체를 보면 너무 한국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이 그리고 어떻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인민재판이라는. 예, 선생님이 뭐가 됐든 잘못한 아이를 이렇게 훈계하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틱장애가, 아이한테 틱장애가 있다? 아니 그럼 가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왜 생각을 않고 그걸 다 제일 만만한 게 선생이라고 교사 탓을 하고 또 그걸 막 교실에서 문제를 찾고 이러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이 사람은 지금 해명글이라고 올렸는데 그 해명글 자체가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거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해명, 이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4명 중에 또 다른 한 명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어떤 체육관 관장의 아내라는 분도 네.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중에 1명의 부모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선생님을 뭐 만난 적은 없다. 2년간 만난 적은 없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울었던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학생들하고 지적당한 아이 부모를 만나서 좀 고민은 얘기한 적 있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악의적 루머를 유포하거나 험담한 일은 절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입장문이 게재가 되니까 누리꾼이 나와서, 누리꾼이 이제 오셨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 아마 이게 순진 외교사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글에 돌아가신 이 교사분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당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쓴 그 학부모를 욕하거나 뭐 이러진 않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간담이 서늘해지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 자, 아무튼 이 가해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 2사람의 해명문과 관련해서 이 대전 교사노조, 과연 이 얘기를 당장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여기 있는 저희도 이렇게 지금 흥분을 했는데, 이 대전 교사노조 어떻게 들었는지 직접 얘기 들어봤습니다. 먼저는 너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썼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인민재판이라는 등 너무 자극적인 말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돌아가셨긴 하지만 당시 학부모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동료 교사들,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많이 증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학부모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학부모님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해명문을 정말 한자 한자 뜯어서 잘 읽었는데 본인들끼리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용실, 체육관, 이 학부모 2분이 해명 입장문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끼리 선을 긋습니다. 저 학부모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학부모는 오다 가다 한 동네 사람이어서 차도 마시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도 얘기가 달라요. 입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다 좋습니다. 아까 교사를 학폭위로 걸었어요. 정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거 했으면 그 교장, 교감 아이 학부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지를 했어야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일들을 보면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이게 대전 지역의 교사 노조에 이 돌아가신 분이 제출한 글인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이 학부모가 수업 중인데 무작정 교무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그 부모를 말린 게 아니라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교무실로. 그리고 교장, 교감 쌤이 그냥 쳐다보면서 사과를 하게끔 만들었다. 사실상 방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게 2019년이었는데 고소한 부분 아동학대 다 무혐의 처분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도 경찰에 수사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게 무혐의 처분이 나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2020년에 또 다시 민원을 또 제기를 했답니다. 그 학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선생님의 교무실이 마침 그 아이의 교실하고 같은 복도에 있으니까 복도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불편하다. 아이고야. 너 교무실 옮겨라. 그랬더니 또 이번에 또 교장, 교감쌤 학교 관리자 측에서 이거를 막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게 어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교수님, 오늘 이 교사분의 남편이 아까 뭐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뭐 저희가 추정이 된다 이렇게 뭐 소개도 해드렸지만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내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학부모를 신고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끝끝내 진짜 인내하면서 참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그 교육자로서 기본을 갖다가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교사의 같은 경우는 늘 혼자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빨리 사과해서 어떻게 무마를 갖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 즉 그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부담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문제를 갖다 침소봉대해 가지고 뭐 같은 층에 배정을 하라 마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 학부모들,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면 최종적인 피해는 바로 부모가 나중에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정말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희생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사진, 뭐 제보받은 사진이 있어서 잠깐 그거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 돌아가신 교사분의 아버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렇게 포스트잇을 남겼습니다. 동료 교사분의 포스트잇도 있고요. 다 정말 그 아버님의 그 글귀가 참 가슴 아프던데. 자, 지금 보시는 저 그 김밥집 학부모 오늘 그 문을 닫았습니다. 예, 본점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는지 저렇게 가게 간판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어왔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칠 년 전 남자친구를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하며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30대 여성. 최근 남자친구는 창업을 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분 탓일까요? 남자친구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저를 도가 지나치게 예뻐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인형 같다고 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넌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하고 그게 너무 전 이상했어요. 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카톡에 들어갔는데 카톡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인데 카톡 대화창이 다 없는 거예요. 저만 빼고. 네, 뭐 숨기고 있구나를 느꼈고. 남자친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을 더 뒤져본 결과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행적을 포착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사건에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제보자는 전 남자친구와 7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러움 살 정도로 소위 말하는 깨소금 쏟아지는 커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약속한 사이였고요.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결혼 위해서 애쓰고 신뢰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남자친구한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 남자친구가 본인 지인들이랑 같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여자친구, 제보자 또한 사업이 확장이 돼서 새 사무실을 얻어서 아예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무실도 같이 쓰고 또 여자친구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동거하다시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창업한 그 사업 굉장히 번창했고요. 제보자 표현에 의하면 장사가 심할 정도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됐고 사업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 꺼림칙한 상황이 딱 포착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체중 관리를 못해서 15kg가 쪘대요. 이 15kg라고 하면 정말 얼굴을 좀 다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과도하게 쪘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윤영처럼 정말 예쁘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글쎄요, 7년 동안 사귀었는데 15kg 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서늘하죠. 이 지나친 칭찬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뭔가 초기 그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날 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휴대전화를 갖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 머리맡에다가 그걸 갖다 놔두고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카톡을 정말 자주 하는 사람인데 카톡 대화창이 여자친구 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달랑 하나만 있는, 그것도 여자친구 대화창만 있는 카톡.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약간 진짜 무섭죠? 휴대전화에서 뭘 찾아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불법 영상물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별도로 쓰고 있었던 거고, 친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내용을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 내용 자체도 저 친구도 그 영상을 어떻게 찍었냐라고 그걸 묻고 있고,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가방 안에 카메라를 세워서 몰래 찍었다라는 식의 서로 그걸 뭐 정보랍시고 좀 주고받고 있고요. 그 상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얘기, 직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더 뒤져봤더니 실제로 동영상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고요. 하나는 숙박업소에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그 몸을 찍은 영상이었던 겁니다. 자, 저걸 찾아냈으니 이 여자친구분, 사연자, 제보자는 자고 있는 남친이라는 인간을 막 깨워가지고 야, 너 일어나봐. 너 다 이실직고 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추궁을 하니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그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저랑 차분하게 이거 흥분으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흥분을 안 하고 있잖아. 그거는 지가 먼저 얘도 옛날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고 그냥 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그냥 그러면 오케이, 오빠 스타일대로 나가자. 텔레그램 켜봐. 아니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되지 왜 그래? 아니 그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아? 그게 옛날 거라고요. 영상이 다. 아니 그 찾아도 현재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냥 뻥카를 친 거라니까. 자 봐봐, 직접 읽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영상을 안 보여줬어요. 지금 나 하는 거야. 그렇게 억지 부리면. 자, 결국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뻔뻔하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좀 실토를 하는데요. 제보자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한 번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융업소 여성이다. 딱 한 번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혼남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남자들의 세계가 있다. 특히 남자들의 사회생활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사업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유흥문화를 좋아하니까 싫어도 어울려야 해서 억지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아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당시 제보자는 믿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 인간 분명 거짓말하고 있다 확신이 들었다는 건데요. 남자친구 결국 너와 헤어지기 싫다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얘기할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제보자인 여자친구는 뭐 성형외과 매니저다, 몇 살이다 이렇게 피해 여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그 문자를 확보하고 있었고 아까 유흥업소 여성이라고 했다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친구가 이런 여성을 만났는데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친구가 너랑 이별하기 싫다면서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게 됩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건 당일에 동창들이랑 같이 을지로의 한 술집에 가서 헌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해당 피해 여성이죠. 성형외과 매니저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고 그 여성이 자고 있을 때 나체 영상을 찍고 유포한 것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유흥업소 여성이라고 했다. 이 사실까지도 털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이걸 뭐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범죄입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뭔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영상 그 어떤 찍은 그 대상자, 당사자인 그 여성의 연락처를 갖다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여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영상이 우리 그 지금 남자친구 그 휴대폰에 있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 여성이 본인이 찍힌 불법 영상물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같은 사무실에 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이 남자친구가 1층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사무실에 5층까지 들려서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봤더니 자기 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여자친구가 영상 속 여자하고 통화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징역 살게 생겼다. 뭐 자기가 한 그 죄를 자기가 잘 알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는데 이 남성이 하는 얘기가 나 최소한 징역 4년에서 5년이다.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의 경우는 결혼 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이 제보자분이 조언을 받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저 영상을 그 피해 여성, 그 성형외과 매니저분이 저 영상을 내가 범죄를 당한 거니까 이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상을 제공을 해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일단은 지금 내용에 비춰보면 저 남성이 피해자만을 일방적으로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담긴 사람은 이 피해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법으로 따진다는 것도 좀 웃긴 상황이라지만 남자친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혹시 문제될 수가 있지만 피해 여성만 담겨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넘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피해 여성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더 이상 이 현재 여자친구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저 피해 여성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박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제보자와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한 건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대요. 네. 이건 뭐 이별 한 해 만에 이거는 지금 넘어선 단계예요. 지금 곧 신고를 한 해 만에야 이 상황인데 그렇죠.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것이 안전 이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뭐 징역 4, 5년 최소한 살 수 있다는 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엄청난 큰 범죄를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겠으면 여러 가지 이 촬영 범죄를 좀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촬영 범죄가 나중에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전하게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배우 유아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석 달 만에 이루어진 첫 조사입니다.
유아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알아봅니다.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지난 7월에 검찰에서는 유아인에 대해서 7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한 건 상식선에서 벗어났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범인 유아인 씨 지인 집을 압수수색해서 투약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조사 마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유아인 씨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방금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데 3개월 전에 경찰에서 이 영장 신청했을 때 이건 왜 기각이 됐던 겁니까?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대마 흡연 한 부분만 유한 씨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코카인 사용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배제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유명인이라는 게 뭐 좀 유아인 씨 입장에서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도주할 염려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들으셨다시피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찰은 지금 검토한다는 건데,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아직 구속 안 됐었어? 지금 놀라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는 이 공범인 그 유아인의 지인의 집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약 투약 정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포착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이번에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약 관련해서 사건 하나가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강남에서 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마약을 한 걸로 추정되는 남성이 붙잡혔어요. 네, 그게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요. 흰색 반팔 입은 남성이 제대로 중심 못 잡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결국 저렇게 두 손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엎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바닥을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아이고, 잠시 뒤에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남성을 체포했지만요. 이 체포될 당시까지도 여전히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였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저것 때문이 아니라요. 3시간 전에 흉기 난동을 벌여서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흰색 반팔 차림 저 남성이 강남 한 가게 앞에 람보르기니를 주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자신의 옷을 들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고요. 그 뒤에 바로 달아났던 겁니다. 결국 3시간 뒤에 저런 모습으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온몸에 그냥 문신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지난번 그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우준과 저 람보르기니 저 두 사람이 지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일단 그때 롤스로이스 사고 때 이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돼 있다, 마약 투약범이 맞다라고 파헤쳐서 폭로했던 그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가 이전에도 이 사건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 선후배 사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럴 법한 게요. 강남에서 저런 지난번엔 롤스였고 이거는 람보르기니입니다. 이게 20, 30대 젊은 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가 문신에 흉기 난동 뭔가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게다가 주장한 것도 저 남성도 똑같이 병원에서 투약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 교수님. 저 람보르기니 저 사람은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고 차량은 캐피털 업체 소유의 리스 차량입니다. 자, 온몸에 문신, 제가 자꾸 뭐 문신 이런 얘기해서 뭐 선입견을 심어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불법 주식 리딩방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MT5라고 그게 그 롤스로이스 신우준과 관련이 있다. 그 지인이라면 저자도 뭔가 그런 조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글쎄요, 물론 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저런 일들이 이제 음주운전 또는 뭐 여러 가지 마약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케타민, 즉 6만 명을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약 7억 원 이상 되는 그 마약이 공항에서 적발됐는데 거기에 고교성이 껴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그 청소년 마약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권한이 처방권을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여러 사례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지금 현재 보건당국은 전면 실태 조사에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갖다가 선포하고 초기에 뭔가를 갖다가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위 그 좀비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8년) 가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한 신입사원이 돌연 춘천으로 향합니다. 서둘러 도착한 곳은 한 국밥가게 건물의 작은 옥탑방.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였습니다. 몇 마디 대화가 오가고 곧이어 이어진 소란, 그리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는 이 남성. 잠시 뒤 자정이 넘은 시간, 이 여성은 방 안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예비 신부 살인 사건입니다. 자, 먼저 오늘 사건 연구소 하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이 피해자분의 이 고인의 영면을 좀 먼저 기원합니다. 이 사건이 그저 그런 연인 간의 어떤 살인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족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유족 여러분께 좀 많은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이 기자 시작을 해보죠. 네, 2018년 10월 24일 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3살 이모 씨였고요. 이모 씨의 이 아버지가 딸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딸이 남자친구 만나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28살 신모 씨였습니다. 남자친구인 심 씨의 부모는 이 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 사는 곳에 가보게 됐는데 그곳에 아들은 없었고요. 여자친구인 이 씨만 숨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심 씨, 어디로 간 겁니까? 남자친구인 심 씨 지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범행 벌어진 시각이 밤 11시 30분인데 자정이 좀 넘어서 바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의 연락, 또 이 심 씨 가해자 부모의 방문, 신고, 체포까지 모든 과정이 한 30분 정도 안에 이루어졌던 거 보이고요. 이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는데 시신을 또 훼손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빨리 했는데 15분가량 목을 졸랐고요.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니까 피해자가 살아있어서 식물인간이나 장애인 되는 게 싫어서 그냥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예. 사실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연인 관계인데 이 부모들까지도 서로의 어떤 연락처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범인은 28살 심 씨, 그리고 피해자는 23살이니까 5살 차인데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사이였었고요. 단순히 어떤 그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고 앞으로 여러 어떤 생활을 갖다 계획하는 등 상당히 좀 진척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양가 인정도 받았죠. 상견례는 하지 않고 앞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된 심 씨 같은 경우는 왜 살해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혼수 문제로 여자친구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사실 그 3, 4일 전에 혼수 문제가 아니라 신혼집 문제로 다퉈가지고 이날 화해하기 위해서 범인이 자기 있는 쪽으로 그 피해자를 갖다가 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듣다 보면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신혼집 같은 혼수 문제로 다퉜다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없어야 되는데 참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소식을 접한 분들도 그냥 쉽게 예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족들이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수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좀 잘못 나갔고 그랬더니 또 거기에
뭐 일부 누리꾼들이 아니 여성이 이게 무리한 욕심 부린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였어. 이렇게 정말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피해자 유족들에 따르면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 마련하는 거 외에는 혼수 예단 얘기는 오가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여성분들의 그 유족들은 이전에도 그런 어떤 혼수 이런 거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라 절대로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고, 정말로 이제 확인 작업에서 이게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잖아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봤어도 혼수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 나온 얘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건 연구소 항상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사건의 어떤 직접적인 뭐 이 피해자 유족분들 항상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방송을 하는데, 이런 이 문제들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둘이 신혼집 구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무작정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식의 갈등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막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인 심 씨는 춘천에 있는 부모의 국밥집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가게 건물 옥탑방에 살았던 건데 이 심 씨가 피해자한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일 그만두고 결혼 뒤에는 여기서 살면서 국밥집 일 같이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결혼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요, 서울이랑 춘천을 모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퇴계원, 이 중간 정도 지역에 신혼자금 대출받아서 신혼집 장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일 때문에 이 피해자랑 갈등을 겪어온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대기업 좋은 직장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춘천에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자. 지금 나가고 있네요. 저 집에 가서 살자. 이게 아니 그리고 그 중간에서 남양주에서 살자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범인을 좀 이렇게 배려해 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두고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생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내 의지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이도 이 정도 28살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네 가족들은 무능해서 피해의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상견례를 하자라고 하는데 막 몰아붙이니까 이 여성의 집에서는 이 상견례를 조금 미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고요. 또 피의자 어머니에게 이건 좀 특이한 건데, 그 인간은 죽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이 막말 갖다가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했느냐라 나중에 이제 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하고 사귀는 그 여자친구인 그 피해자를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소위 장모가 되실 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그 여자친구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다면 이게 사례로 이어진 거 보면 뭔가 계획 범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적인 정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춘천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이제 보면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언제 마치느냐, 언제 오느냐, 탔냐, 일찍 나와라라고 멀었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퇴근을 독촉하는 모양새도 있었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뭐 시험이라든지 남동생 휴가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권유를 했기 때문에 결국 춘천으로 향했고요. 이 춘천으로 이렇게 향해서 결국 이게 이런 일이 터졌는데, 처음부터 아마 이런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계속 재촉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놈하고 엮이게 됐던 거예요, 피해자는? 일단 첫 만남은 4년 전인 2014년이었습니다. 한 스피치 학원에서 스치듯이 만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심 씨가 피해자한테 뭐 K대학 다니냐, 나도 그 학교 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고 연락처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8년에 대뜸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한테 후광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호감 표시를 했고요.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둘이 사귀게 된 게 사건 벌어진 지 불과 2-3달 전입니다. 그해 7월에 사귀기 시작을 했고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 남성이 심 씨가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강박적으로 보였다.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결혼 전제로 만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했지만요. 춘천에 신혼집 차리자고 고집하고 말도 계속 바뀌고 그럼 결혼을 조금 미루자,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장모 될 사람인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20-30분씩 가리치듯이 혼을 냈다. 좀 정상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접근할 때 뭐 같은 대학 동문이니까 반갑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같은 대학 동문이 아니었고요. 대학을 아예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었고 그리고 뭐 했던 얘기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 대학 저기 뭐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거나 아로니아 농장을 하고 있고 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요. 사실 저 피해자 그 부모님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학력이 그렇게나 좋고 경력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지? 뭐 이게 나쁘다, 뭐 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특히 교제하고 있던 여성에 대해서 좀 강박적인 부분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막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뭐 자신을 거절을 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결국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황당한 것이 그때 이 피해자 유족은 딱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사형, 다른 하나는 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그걸 올리셨어요. 20만 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자의 심모, 우리가 심씨라는 것밖에 몰라요. 심씨라는 것밖에. 근데 저렇게 21만 명이 동참을 했는데 결국 저렇게 안 됐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만약에 정말 저게 2018년인데 저 때 정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도 화가 났던 거예요. 저 때 만약에 지금의 사건 반장이 있었으면 저희는 진짜 미친 듯이 저 인간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이 28살 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제 무기징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20년 정도 지나면은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모험수로 계속 있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50세 이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상 공개도 안 됐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50세 이전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피해자가 넉넉하지 않는 그런 그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기뻐했는데 이런 그 불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땅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저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거짓말 하는 이걸 본다면 살면서 사람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사건이고요. 다시 한번 이 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자의 근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요. 신모, 저희한테 제보 좀 해주십시오.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신호도 무시한 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 한 대. 스쿠터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 작디 작은 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모두 일제히 멈춥니다. 위험해. 그리고는 바로 뒤 트럭에서 한 여성이 내립니다. 여성은 이 차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바로 어린이들 타는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그러겠죠. 2살짜리 어린아이가요. 할머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진짜 도로를 질주해버린 겁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트럭에 타고 있던 부부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고 또 경찰 신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아이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고요. 아이는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보호자 어디 갔어? 아이가 보호자 몰래 나오기도 했고요. 워낙 먼 곳까지 이 운전을 해온 탓에 주변에는 보호자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끝에 다행히도 아이 집을 찾았고요. 아이는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크게 될 놈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과 차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그냥 출발해버리고요. 바깥에 있던 남성은 자석처럼 차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차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차에 매달린 이 남성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수십 미터를 그대로 매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운동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인한테는 물론 어려운 일이겠죠. 절대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차에 사뿐히 매달렸던 이 남성은 네. 단단한 근육과 밸런스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신인 종합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어쩐지. 그리고 하필이면 도둑들이 이 무시무시한 격투기 선수의 차를 훔쳐 탔는데요. 그만 딱 걸려버렸던 거죠. 저거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차 안에는 알아서 도둑 처리하라고? 4명이 있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차에 매달려서 위협을 가하니까 이게 처리를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총격까지 가했다고 어이구야. 합니다. 결국 이 차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격투기 선수는요, 생계를 위해서 배달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잠시 음식 가지러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차 안에는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훈련 장비들까지 있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자, 경찰들이 숲을 수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 무언가를 잡아듭니다. 억울하다는 듯 울어대는 이 동물의 정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경찰의 품에 쏙 안기는 크기의 아직은 어린 새끼 돼지인데요. 다시 한번.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도로 위를 떠돌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새끼 돼지는 도살장으로 향하던 운송 트럭에서 점프 탈출을 시도했고요. 그렇게 한참 도로 위에서 헤맸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자, 자유를 찾아 탈출한 새끼 돼지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요. 동물 보호단체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선 펄, 진주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기적까지 생겼는데요. 이쁜 옷도 입고 새 주인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기도 하면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생 역사. 자, 이번에 조금 무시무시한 동물이에요. 도로 위를 거닐고 있는 것은 바로 악어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악어는 따라오는 경찰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가 보지만 얼마 가지 못해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아이고야. 돼지의 악어. 자, 경찰에 따르면 잡힌 악어 크기도 작고 특히 이 지역에서는 악어가 나올 만한 호수나 강이 없는데 뜬금없이 등장했다고 어떻게 해요. 나왔어? 자,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는 누군가 불법으로 악어를 키웠고 악어가 커지니까 야성에 풀어준 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갑자기 길거리에 무언가를 잔뜩 뿌리고는 현장을 떠납니다. 바닥엔 남성이 뿌린 것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요. 남성이 뿌린 이것 바로 현금입니다. 자, 남성이 뿌린 돈 무려 11,5,600위안, 우리 돈은 2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돈은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팔고 받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왜? 근데 그 돈을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휘리릭 뿌려버린 거죠. 도대체 왜? 자, 금은방 주인에 따르면 남성이 판 금목걸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실현을 당했고요. 돌려받은 금목걸이를 팔아버린 겁니다. 이 돈도 필요 없어! 라면서 던져버린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주워서 남성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돌려줬대요? 네. 계속. 남성이 가져온 금은방 찾아가서 그 금목걸이 되찾았는데 남성이 또 그 금목걸이를 팔고 돈을 뿌렸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아유, 이거 대본 남은 게 있는데 왜 안 읽으셔? 충격받으셨나 봐요.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